네, 안녕하세요. 비욘디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이 같이 하는 무딱 시리즈 네 번째. 오늘은 이제 혈압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순환기내과 의사를 하고 있는 광명병원에서 순환기내과를 하고 있는 조준환이고요. 저희 옆에 이제 계시는 분은 저희 병원에서 임상영양사로 이제 같이 계시는 남슬기 선생님입니다. 먼저 남슬기 선생님 자기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영양관리팀에서 근무하는 남슬기 임상영양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이제 진료를 보면서 참 그 환자분들께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혈압약을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고, 한 번 먹게 되면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는 것들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차마 이제 진료실에서는 뭐 뒤에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이야기 못했던 그런 이제 진료실에서는 못했던 혈압 낮추는 그런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고혈압의 정의부터 안 짚고 넘어갈 수 없겠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한고혈압학회에서 2022년도에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뭐 기존의 가이드라인과 크게 달라진 거는 없기는 하지만 일단 고혈압의 이제 기준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에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고 있고요. 수축기 혈압이 130에 8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 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1기, 2기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고혈압의 1기는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해서 140에서 159 사이인 경우, 2기 고혈압은 160 이상인 경우 2기 고혈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도 이제 고혈압의 정의가 조금씩은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의 정의가 우리의 고혈압의 전 단계라고 하는 이제 130에 80 이상부터를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두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수축기 혈압을 140,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에 고혈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혈압의 유병률과 조절률을 좀 살펴보면요. 성인 20세 이상의 성인 인구 중에 3명 중에 한 명이 고혈압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제일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게 고혈압 약을 먹으면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먹겠다라고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속적인 치료가 좀 적게 나오는 편이고요. 본인이 고혈압인지를 알고 있는 분들은 한 70% 정도 되고, 고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는 사람은 최절반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제 좀 조절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혈압을 얼마 정도까지 조절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그래프를 보면 좀 잘 아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혈압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혈압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이 잘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이 140부터이고 고혈압의 전 단계는 130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130이 넘어가게 돼서부터는 굉장히 급격하게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면 보통 이제 110에서 120 요 선까지 낮추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완기 혈압도 70에서 80 선까지 이상부터는 굉장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범위 선에서 잘 맞추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을 한 10 정도 낮추면 주요 심혈관 사건이라고 하는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심근경색과 같은 이제 심혈관 사건이 한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축기 혈압을 한 20 정도까지 낮추면 뇌졸중은 한 40% 정도까지 감소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뭐 130대라고 하더라도 110에서 120 정도의 수축기 혈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잘 관리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질환이라고 하기보다는 잘 관리하고 조절해야 되는 이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질환이기 때문에 꼭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적정 혈압이 얼마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범위에서 이제 높아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잘 조절해서 정상 범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제일 적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이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치료 계획을 보면 일단 고혈압이 좀 높아지게 되면요. 제일 요즘에 강조하는 게 집에서 혈압이 얼마인지를 측정을 하고 내 혈압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요즘에는 제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해서 생활요법을 하든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든 또는 추적 관찰을 하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전 단계에는 생활요법을 주로 하게 되어 있고요. 1기 고혈압 이상부터는 이제 동반 위험 인자의 개수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제 동반 위험 인자라고 하면 당뇨의 유무 또는 흡연, 가족력, 뭐 이런 비만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 위험 인자가 될 건데요. 이런 동반 위험 인자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에 따라서 약물 치료와 생활요법들을 동시에 또는 병행해서 동시에 또는 뭐 각각의 하나씩만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주로 이제 약물 치료만 주로 상담을 받게 되고 또는 약 받고 가고 약 받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고혈압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약물 치료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실은 생활요법입니다. 전 단계부터 2기 고혈압까지 생활요법을 모두 다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진료실에서는 생활요법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하고 이 약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듣기 때문에 오늘 이 무딱 시리즈에서는 생활요법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비약물 치료와 생활요법에는 고혈압과 관련해서는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게 있고요. 체중 감량, 절주, 운동, 금연, 그다음에 건강한 식사요법 같은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당뇨나 고지혈증,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서도 다음과 같은 이제 치료 방법들, 생활요법들을 권고하고 있지만요. 이제 고혈압에서 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소금 섭취 제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소금 섭취를 6g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WHO에서는 5g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중 감량 같은 경우는 우리 체질량 지수라고 하죠. 이제 BMI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체중을 키로 이제 2번 나눈 값인데요. 이제 25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 2잔 이하로 절주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강도 운동을 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중강도 운동이라면 한 번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에서 7번 정도 하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유산소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등장성 운동 또는 등척성 운동도 같이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담배 피라고 하는 의사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소나 과일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그다음에 이제 영양소가 적절하게 포함된 그런 식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요법에 따른 이제 혈압 감소 효과들을 보게 되면 소금 섭취 제한을 할 경우에 한 혈압이 한 이제 수축기 혈압을 기준으로 해서 한 5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체중 감량 같은 경우에는 1kg 감소하는데 한 이제 수축기 혈압이 한 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BMI가 25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10kg를 내가 뺀다라고 하면 수축기 혈압이 한 10 정도 감소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혈압약 한 반알에서 한 알 정도를 줄이거나 또는 한 알만 드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약을 끊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식사 조절 하더라도 채식 위주의 이제 건강한 식습관만 하더라도 한 10 정도의 수축기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5가지가 이제 고루고루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혈압약 한 알 반에서 2알 이상은 충분히 끊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요법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남슬기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식사랑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 제한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고혈압 환자에서는 어떻게 건강한 식사 요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혈압 낮추는 순환기내과 의사와 이제 임상 영양사의 이제 꿀팁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염분 섭취랑 혈압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제 염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다 목마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장 내에 나트륨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면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 물을 많이 먹게 되겠죠.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세포 외액량이 증가하면서 결국에 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칼륨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뒤에 이제 건강한 식사 습관에 대해서 이제 칼륨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칼륨 섭취가 증가하게 되면 소변으로 몸에 있던 나트륨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염분 섭취를 덜 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소금 섭취의 공보량을 6g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제 WHO 같은 경우에는 5g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하루 평균 한 8에서 10g을 이제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봤는데요. 요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나트륨 섭취량이고, 이제 이 주황색이 칼륨 섭취량인데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현재는 소금의 섭취량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나트륨 섭취량이 있기 때문에 요걸 소금으로 이제 환산을 하려면 여기에다 곱하기 2.5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 8g 정도, 옛날에는 10g이 넘어갔었고 지금은 8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 거이고요. 권고량에 비하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편의 그런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칼륨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칼륨 섭취를 많이 하라고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지 못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소금을 5g 또는 6g을 섭취하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이제 고혈압 환자 중에 과연 그렇게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얼마냐라는 것들을 좀 보면요. 요 파란색 그래프가 전체 그래프인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한 3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즉 10명 중에 3명은 적정량의 그런 염분을 섭취하고 있는 반면에 10명 중에 7명은 아직까지도 소금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은 1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남성분들의 이제 소금 섭취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표입니다. 또한 나이대로 좀 분류를 하게 되면 그래도 60세 이상의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께서는 그나마 좀 더 잘 지키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40%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요. 특히 젊은 연령층, 이제 60대 미만에서는 한 20%밖에 이렇게 적정 그 소금을 먹고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이것들을 조사하면서 궁금했었던 거는, 우리가 소금의 양을 재면서 먹고 있지는 않잖아요. 하루에 맨날 5g이라든지 6g 정도를 먹으라고 하지만 실제 내가 먹는 양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근데 내가 조리를 하면서 먹는 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계시는 남슬기 선생님께 좀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슬기 선생님, 네. 우리가 이제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소금을 이 적정량으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적정 소금 양을 섭취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가 하나 있는데요. 현재 지금 내가 얼만큼 짜게 먹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나트륨 섭취 자가 진단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항목이 12가지가 있는데요. 12가지 항목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예, 아니오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나는 생채소보다 김치를 좋아한다. 예, 아니오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생선을 섭취할 때 말린 생선이나 또는 고등어 자반을 좋아한다가 있을 것이고 명란젓, 뭐 오징어젓 같은 젓갈류가 식탁에 없으면 약간은 섭섭하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혹시나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싱거우면 추가로 간을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지 그리고 우리가 국물이나 찌개나 국수에 이제 국물 음식을 먹을 때도 국물을 또 남김없이 다 드시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외식을 자주 하거나 배달시켜 먹는 일이 잦는지 또 라면을 드시는 경우에는 국물까지 다 먹는지 또 젓갈, 장아찌를 드시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예인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하고 아니오는 0점이고 이 점수를 총 합산했을 때 내가 만약에 5점 이상이라면 짜게 먹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짜게 먹는 편이시라면 싱겁게 먹도록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고하는 적정량의 소금을 앞에 조준환 교수님께서 5g에서 6g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권고하는 적정량의 소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금 1g에 해당하는 염분량이 얼마인지를 아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각각 소금 1g에 해당하는 양념량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소금 1g이라고 하면 저울에 측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집에 저울이 없거나 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은 스푼으로 한 반 정도 채우면 1g이 되실 거고요. 손으로 살짝 꼬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3꼬집 정도가 1g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소금 1g에 해당하는 양들은 이제 각각의 양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소금 1g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액체류 우리 뭐 간장이라든지 간장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액젓이나 국간장, 양조간장은 5g 정도의 소금 1g에 해당하는 염분량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된장, 고추장 같은 양념은 10g 정도가 소금 1g에 해당하는 염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소금 외에도 간장, 된장, 고추장은 짠맛을 내는 우리가 먹었을 때 짠맛을 바로 느끼는 양념류지만 실제로 그 외에 사용하는 이제 뭐 케찹이나 마요네즈, 굴소스 이제 이런 양념류에도 염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결국에는 하루에 총 5g에서 6g의 소금 섭취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에 3번 식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한 끼 식사 준비를 할 때 그 한 끼에 준비하는 양념을 소금 1g에서 2g 정도 해당하는 양념을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제 순환기내과 의사로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저염식이 처방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염 5g 또는 저염 10g의 그런 처방을 내게 되는데요. 영양사 선생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되게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하나같이 환자분들이 밥이 맛이 없다라고 그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이제 시기들을 먹어보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먹어봐도 굉장히 맛이 없거든요. 이제 순환기내과 의사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병원에서만 이렇게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될 텐데 이게 병원에서만 맛없는 밥을 먹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럼 이런 교육이 뭐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소금을 이제 한 번에 1, 2g, 그러니까 하루에는 이제 5, 6g을 먹어야 되니까 그럼 이 제한된 소금을 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좀 문의를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병원에서 저염식은 굉장히 많이 처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병동에 이제 환자를 만나 뵈러 라운딩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하는 얘기가 너무 싱겁다. 싱거워서 못 먹겠어요. 맛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짜게 먹던 식습관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너무 싱겁게 나오는 병원식이 이제 드시기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치료 효과를 높이고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식사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잘 드실 수 있도록 영양사분들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싱거운 식사도 이제 처음에는 어렵지만 며칠 적응하다 보면 입맛도 거기에 조금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는 며칠이 좀 지나고 나면 실제 환자분들도 지금은 좀 먹을만하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일상생활에서도 병원에서 드리는 이제 저염식만큼 소금은 적게 들어가면서 음식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리 방법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염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대체 이제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식품 군별로 구분을 해 놓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주의 식품이라고 하는 음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염분의 함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공육은 식품으로 봤을 때 뭐 쌀도 있고 보리 같은 곡류도 있고요. 감자, 고구마는 상대적으로 이제 염분이 적게 들어가 있지만 쌀을 가지고 우리가 밥을 할 때는 물만 넣기 때문에 사실 염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빵을 만든다고 하면 밀가루에 소금을 넣게 되고요. 물도 넣게 되고 거기에 이제 빵을 부풀리기 위해서 베이킹 파우더를 넣게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첨가물들 중에는 나트륨 함량이 많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식빵이나 아니면 모닝빵뿐만 아니라 그 빵에 추가적으로 양념을 하는 경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햄이나 아니면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 있는 피자빵 그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염분 함량이 이제 많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어육육은 두 번째 줄로 보시게 되면 권장하는 식품으로는 신선한 그 자체에 육류와 간하지 않는 생선, 계란, 두부, 콩이 있고요. 주의 식품으로는 여기 있는 신선한 식품을 가지고 소금에 절인 거죠. 예를 들면 소금에 절인 고기, 그 다음에 생선. 소금에 절인 생선이면 앞에 설명드렸던 고등어, 자방 같은 식품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젓갈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공식품들. 통조림이나 베이컨, 햄 이런 음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어물 종류들, 그 다음에 치즈, 어묵 같은 가공식품에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염분 함량들이 높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 자, 세 번째 채소는 거의 대부분의 신선한 채소에는 소금, 그러니까 염분의 함량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채소를 가지고 또 가공을 한 거죠. 김치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저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인데요. 처음에 배추를 가지고 소금에 절이는 과정이 있고요. 그 절인 배추를 가지고 또 갖가지 액젓이나 이제 뭐 새우젓이나 이런 젓갈들을 넣고 또 양념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김치도 우리는 식탁에서 빠질 수 없지만 상당히 염분 함량이 많은 식품에 속하게 되고요. 장아찌, 그 다음에 우리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 일부 중에도 유통을 하다 보면 마트에서 이렇게 소금이 붙어 있는 염장 미역이나 염장 다시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소금이 들어가 있어서 염분 함량 높지만 주의 식품이라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과일도 신선한 과일 그 자체와 과일 주스는 허용이 가능하지만 이제 양념된 말린 과일류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조미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나 간장, 된장, 고추장을 가지고 대부분 한식을 요리하게 되지만 이러한 양념들의 사용을 줄이고 대신에 이제 매콤한 맛, 새콤한 맛을 이용한 식초나 겨자 소스, 후춧가루, 고춧가루 등을 이용한 조리법을 활용하신다면 염분은 조금 적으면서 맛을 낼 수 있는 조리법을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외식하는 메뉴들, 일품 요리라고 하는 음식 대부분이 염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맨 위에 나트륨 2000mg 이상이라고 하면 하루에 필요한 소금량이
5g 정도가 2000mg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짬뽕 한 그릇, 우동, 뭐 냉면, 보시면 이제 찌개류 같은 것들. 이 한 그릇 음식에 이미 하루에 권장하는 소금량이 추가해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물 음식이나 면류는 염분 함량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나트륨 함량이 한 중간 정도 들어가 있는 1000에서 2000mg 정도 들어가 있는 식품들에는 뭐 사실 죽 그 자체는 염분 함량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죽에는 거기에 이제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고 우리가 뭐 볶음밥이나 비빔밥 같은 일품 밥류가 대부분 중간 정도 함량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식하는 음식 중에 그래도 나트륨이 다른 음식에 비해서 좀 적다 싶은 것들은 이제 뭐 보시면 김밥 종류들 아니면 뭐 일식 이런 음식들을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소금은 적으면서 음식을 좀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들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간을 하는 과정에서 음식이 사실 너무 뜨거울 때 간을 보시게 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이 상대적으로 들어가 있는 염분에 비해서 조금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맛이 괜찮았는데 막상 먹을 때 또 음식이 조금 식은 다음에 드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음식이 조금 식은 다음에 너무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양념, 염분이 좀 적은 후추, 고추, 파, 마늘, 생강이나 겨자, 카레가루 등을 사용해서 싱거운 맛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겁지만 이런 다른 새콤, 매콤한 맛을 활용해서 맛을 낼 수가 있겠고요. 또 신맛과 단맛을 내는 거에는 적절한 양의 뭐 설탕, 식초 혹은 레몬즙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싱겁기 때문에 먹기 힘들다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이럴 때는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요리할 때 사용하는 식용유나 들기름이나 참기름 이런 식물성 기름들을 좀 적절히 사용해서 기름이 내주는 특유의 고소한 맛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이 강한 채소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향이 좋은 채소들 있죠. 보통 이제 봄철이 되면은 봄나물도 속할 수 있고요. 냉이나 쑥갓이나 깻잎, 미나리, 샐러리처럼 이런 채소들을 첨가해서 맛이나 향의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조류 자체는 이제 바다에서 나기 때문에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조류는 염분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미역이나 물파래나 기타 해산물을 조리하기 전에는 물에 좀 충분히 담가두면서 소금기를 빼는 전처리 작업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자, 염장식품 대신 염분에 절인 식품 대신에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어떤 예가 있냐면요. 자, 오이를 가지고 절일 수 있겠죠. 오이지를 드시게 되면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염분의 함량이 높아지지만 오이지 대신 오이 스틱을 썰어서 그 자체로 먹는 것이 나트륨의 함량을 더 줄일 수 있고, 자, 향이 좋은 깻잎을 담궜어요. 깻잎 장아찌를 해서 먹어도 물론 맛있지만 염분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아찌 대신에 생 깻잎쌈을 곁들여서 드시는 것. 그리고 단무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콤한 맛을 느끼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하지만 굉장히 이제 짜죠. 단무지 대신에 무 생채를 드시는 방법들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저염 양념장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념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 있고요. 고추장이나 간장이나 아니면 뭐 된장과 고추장을 같이 섞어서 저염 쌈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짠맛을 내는 결국 장류의 양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고추장 10g은 소금 1g에 해당하는 염분의 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추장 10g을 정확히 측정해서 만약에 측정할 수가 없다면
큰 숟가락으로 한 반 정도 채우면 그게 한 10g 정도 됩니다. 거기에 설탕 소량, 그 다음에 참기름 조금 넣고 깨소금 넣고 섞으면 이제 비빔밥에 활용할 수 있는 고추장 양념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쌈장 같은 경우도 쌈장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좀 짤 수가 있는데 된장과 고추장의 양을 10g으로 맞춘 다음에 다진 마늘, 그 다음에 풋고추, 양파를 좀 크게 썰어 넣고 혹은 여기에 두부를 으깨서 넣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염 쌈장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김치 자체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염분 함량이 많다고 했는데요. 김치 대신에 염분이 좀 적은 혹은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염 물김치나 무초절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나 배추를 이용하고 당근이나 오이를 이제 같이 조금 소량 섞어서 설탕과 식초를 이용해서 새콤달콤한 초절이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마늘과 생강과 여기 이제 화인 스위트는 이제 설탕보다는 굉장히 조금만 사용해도 똑같이 단맛을 내는 당뇨 환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 감미료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약간의 단맛을 첨가해서 물김치를 담글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여드리는 무초절이나 무염 물김치는 병원에서 우리 저염식 환자분들께 제공되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샐러드에 곁들이는 드레싱도 요구르트나 마요네즈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저염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자, 제가 모든 많은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또 시간 관계상 좋은 또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나트륨 당류 줄이는 마이나슈라는 온라인 홍보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식사의 염분 함량을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자, 저염 레시피를 또 소개해 놓은 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막연하게 식품에 대해서 조리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온라인 홍보관에 들어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너무 좋은 저염 레시피고 좋은 식품들이지만 여기에 소개된 식품 중에 일부는 이제 고혈압 말고 다른 질환이 있거나 혹은 복용 중의 약물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로 하시고 만약에 나에게 맞는 적절한 이제 개인 레시피나 식사요법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병원 진료 보실 때 혹은 영양 상담실로 방문해 주셔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네,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염 식단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고혈압을 줄이는 식사요법이라고 하면 요 대시 다이어트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이어트 방법이 이제 있는데요. 이렇게 혈압 환자들에서 건강한 식단을 갖기 위해서 하는 이런 대시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시 다이어트는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한 식사요법이고요. 이 대시 다이어트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의사와 영양사가 참여해서 개발한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까지도 고혈압에 좋은 식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시 다이어트의 식단 특징을 먼저 설명드리면 일단은 나트륨을 제한하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여주고 대신에 칼륨과 마그네슘, 칼슘, 단백질, 식이섬유소의 섭취를 늘리는 식사요법이고요. 포인트를 3가지 말씀해 드리자면 염분을 제한한 저염, 그 다음에 저지방, 저당 식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전곡류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고요. 채소와 과일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으로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육류는 껍질 제거한 육류와 식물성 단백질이 두부 등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제품은 저지방이나 무지방 식품으로 선택하기. 그리고 이제 당분, 물엿이나 설탕 등의 조미료는 줄이고 소금 섭취 마찬가지로 줄이고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소금 섭취를 줄이고 혈압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는 칼륨의 섭취량을 늘리는 것들,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고 기름 함량이 적은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는 방법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단 여기에서도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단이기 때문에
이제 신장 기능,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혈당 조절 때문에 당 함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제 과일이나 유제품의 섭취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위험이 있겠습니다. 자, 대시 다이어트의 식사 계획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 놨는데요. 1600칼로리와 2000칼로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키가 한 160 정도의 여성분 1600칼로리쯤 맞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키가 한 175 정도 되는 남성분들은 대부분 한 2000칼로리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가지고 왔고, 여기에 보시면 각 식품군별로 하루에 몇 회 정도를 드셔야지 여기서 나오는 1600과 2000칼로리에 맞춰져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간략하게 표시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69는 밥 3분의 1 기준으로 보통 6회에서 2000칼로리에 맞춰야 되는 분들은 8번 정도, 그리고 채소는 뒷부분에도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생야채 1컵, 익힌 채소는 부피가 줄기 때문에 반컵 기준으로 이제 한 번 식사를 구성할 때 1회에서 2회 정도를 포함해서 식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과일은 하루에 보통 한 1회에서 2회 정도, 무지방과 저지방 유제품은 한 컵 기준으로 하루에 2회에서 3회 권장하고 있고요. 살코기 그대로 탁구공만한 크기가 보통 한 40g이라고 보면요. 식사에 적어도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 들어가게 섭취를 해주시고, 기름은 한 작은술 기준으로 한 끼 요리할 때 한 스푼에서 한 스푼 반 넘지 않도록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대시 다이어트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이제 97년도에 발표됐었던 이 논문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효과를 보게 되면 이 대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서 이제 수축기 혈압이 한 10 정도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한 두 달 동안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여서 이 정도면은 한 혈압약 반알 정도를 끊어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97년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다른 이제 건강한 식단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면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채소나 과일이 풍부하고 지방은 적게, 그리고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섬유소와 미네랄, 비타민 등이 영양소가 적절하게 포함된 식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로는 쉽지만 이게 얼마가 적절한 거고 어떻게 배분을 해야지 탄수화물과 섬유소, 그다음 미네랄과 비타민들이 잘 이게 조절이 되어 있는 그런 식사인지는 사실 말로만 쉽고 책으로는 쉬운데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식사 방법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충분한 식이섬유소 섭취가 중요한데요. 식이섬유소 자체는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장운동을 원활하게 촉진시켜서 변비를 예방하고 체중 조절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소를 풍부하게 섭취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식이섬유소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잡곡, 채소, 과일, 해조류, 콩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소가 많은 함량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정하지 않은 껍질이 있는 그 자체의 전곡류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고요. 맵기 채소 반찬은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이상 드시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가능한 껍질째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수분 역시 충분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1에서 1.5리터 정도 섭취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식이섬유소 권장 섭취량을 안내해 줬고요. 보통 성인 기준으로 남자는 30g, 여자는 20g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식이섬유소 요 중간치인 25g을 섭취하려면 대부분 앞에서 설명드렸던 잡곡밥, 채소 2에서 3접시 정도,
그다음에 과일을 하루에 1회에서 2회 정도 섭취하신다면 충분하게 별도의 보충제 없이도 섭취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섬유소가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게 또 지나치게 섭취하는 거는 무기질이나 비타민의 흡수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기름 함량이 적은 조리법을 사용하시는 것, 눈에 보이는 기름은 최대한 제거하시는 것,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주의식품이라고 나와 있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과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 대부분 눈에 보이는 기름이 있는 거, 가공식품,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으로는 이제 계란의 노른자 성분, 육류의 내장 성분들이 포함될 수 있어서 여기 소개해드리는 음식의 섭취는 과하지 않도록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식할 때 메뉴 선택 요령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외식하는 메뉴 자체는 열량이 높고 염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외식의 횟수를 줄이는 것들, 그리고 메뉴를 주문할 때 양념은 따로 요청하는 것, 간하지 말고 따로 주세요. 이제 해서 본인이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국물은 남기거나 혹은 좀 적게 섭취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양성분 표시 제도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서나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양소 함량에 대한 정보는 열량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양, 그리고 나트륨의 함량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고혈압 식단의 예시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제가 정말 예시로 볼 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잡곡밥과 적절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기름이 적게 들어가 있는 조리법을 이용한 구이나 찜을 활용을 했고, 채소 반찬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저지방 유제품과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과일 섭취, 권장한 식단을 안내해 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혈압 낮추는 건강한 식사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싱겁게 드시는 거. 우리가 삼삼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듯이 살짝 싱겁지만 그래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정도의 앞에서 설명드렸던 염분량에 맞춰서 싱겁게 드시도록 해주시고요. 특정 음식을 가려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 그렇지만 나에게 맞는 알맞은 양에 맞춰서 드시도록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명병원에 오면 고혈압 관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궁금하실 건데요. 실제로 이제 교수님께서 저희 이제 영양사에게 고혈압 환자 영양교육을 의뢰한 케이스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8세 남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BMI 25 이상이기 때문에 비만인 상태셨고, 평소에 식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셨고, 그리고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셨던 분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장점도 있었습니다. 하루 3끼 골고루 가리는 거 없이 규칙적으로 드셨던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앞에서 이제 제가 교수님과 같이 설명했던 내용, 포화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의 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 염분이 많은 식품을 소개해드리면서 섭취는 또 줄이는 요령 설명해 드렸고요. 체중 관리의 중요성과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탄수화물의 적정량 등을 같이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고, 또 이제 유튜브 내에서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좀 넘어가려고 하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최근에 외식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이제 밀키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먹고 있거든요. 이제 밀키트 같은 것들은 이제 외식으로 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제 1인용 음식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괜찮은 음식인 건지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밀키트는 이미 다 손질이 되어 있고 양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데요. 뭐 일부 음식 중에는 정말 단백질이나 채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직접 음식을 요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밀키트 역시 대부분 외식과 동일하게 열량이라든지 염분의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하실 때 소스 들어가 있는 소스 있죠? 소스를 반만 넣거나 아니면 들어가 있는 이제 채소 외에 추가로 내가 더
다양한 채소를 추가해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고혈압 환자들의 식단을 좀 예시로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캡처해 놓고 계셨다가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체중 감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이제 여러 가지들 준비는 했지만 좀 간략하게 넘어가려고 하고요. 체중은 결국에 빼면 뺄수록 이제 혈압이 낮아진다라는 것들이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1kg 정도 빼면 이제 수축기 혈압이 1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연구들을 보게 되면 연구는 굉장히 잘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요가 발생을 하거든요. 요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방법들이죠. 뭐 저탄고지라든지 이런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도 이제 다이어트 방법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탄고지라고 하는 이제 다이어트 방법이 단기간에는 굉장히 좋은 체중 감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체중 감량의 효과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냥 균형 잡힌 식사를 했었던 거와 그다음에 저탄고지를 했었던 게 큰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내가 살을 뺄 요량이라고 한다면 저탄고지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죠.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도 보게 되면 간헐적 단식과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거랑을 비교했을 때는 한 3kg 정도 체중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혈압도 수축기 혈압이 한 5 정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통상적인 다이어트랑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적게 먹고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먹는 시간을 조절을 해서 뭐 한때는 많이 먹고 한때는 적게 먹고 이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간헐적 단식 또한 단기간에는 약간의 그런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통상적인 다이어트 한 것보다 혈압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이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 이제 고혈압의 정의는 140에 90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약물 치료는 진료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그런 비약물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비약물 치료에는 오늘 남슬기 선생님이 자주 말씀해 주신 소금 섭취 제한이나 건강한 식사 섭취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이외에도 체중 감량이나 절주, 운동 금연 등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금 섭취 제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방이나 당을 줄이고 신선한 자연식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들이죠. 저탄고지라든지 간헐적 단식과 같은 이제 식사 습관은 단기간에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고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혈압은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 혈압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약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살을 뺄 거니까 나는 이제 저염 시기를 할 거니까 지금은 혈압이 높지만 약을 안 먹고 지켜보겠어. 나중에 한 달 뒤, 2달 뒤면은 혈압이 많이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의사의 입장으로서 권해드리는 방법은 일단 약물 치료를 통해서 적정 혈압으로 먼저 유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비약물 치료를 통해서 꾸준히 왜냐하면 이제 이 비약물 치료는 단기간에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약물 치료를 통해서 혈압약의 개수를 줄여나가면서
끊어 나가는 것이 건강한 혈압 조절을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제 말씀 주셨던 그 채팅창에 올라왔었던 질문들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기는 했는데요. 이제 빨리 서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혈압과 저혈압 중에 뭐가 더 위험하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병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혈압이 낮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혈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정상 혈압 중에 그래 낮은 범위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일 거고요. 만약에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90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급성으로 병적인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축기 혈압이 90 미만의 그런 혈압이라 그러면 병원을 방문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혈압이 좀 낮다라고 하는 거는 환자 그 개개인의 체중이라든지 아니면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낫고, 그런 의미에서는 고혈압은 이제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고혈압이 더 위험하다라고, 장기적으로는 고혈압이 더 위험하고요. 만약에 90 미만의 그런 혈압에서는 저혈압도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녹차 라떼님이 체중이 5kg 늘면 혈압 재기가 무서워진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쵸. 이제 5kg 빼면 수축기 혈압은 한 5 정도 빠질 수 있다라고 오늘 이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숙자님이 32세시고 어지러움증이 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종종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기립성 저혈압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액량이 좀 적게 되면 앉았다 일어나면서 어지러움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혹시 너무 마르시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하셨거나 평소에 쟀는데 혈압이 좀 낮은 쪽에 위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염분 섭취를 좀 더 늘리거나 아니면 수분 섭취를 좀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54세 주부인 분이신데요. 첫 아이를 낳고부터 혈압약을 먹었고요. 156에 65kg 정도이고요. 중간에 댓글이 끊어졌네요. 살을 7kg 뺐으니 약을 끊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니 혈압약 용량이 아주 소량이니 끊어보라고 하셔서 2달째 끊고 있는데 정상 혈압이라고. 이게 이제 제일 순환기내과 의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혈압을 끊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약을 계속 먹고 있다가요. 체중 조절을 했으니 한 7kg 정도 뺐다고 했으니까 섭취나 이런 것들도 건강한 식단을 가져갔다고 하면 혈압이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한 10 정도 감소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혈압량의 한 반알 정도를 끊어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건데요. 소량을 드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제 끊어볼 수 있었을 거고요. 계속 유지가 됐다 그러면 정상 혈압이 유지가 될 거고, 이제 계속 추적 관찰을 해서 정상 혈압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혈압약을 안 드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계속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시 시작을 해보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 그 서머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 가장 이제 이상적인 혈압을 끊는 혈압약을 이제 줄이거나 끊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민영숙님인데요. 건강검진에 갔더니 143에 80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검진 가서 재는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가장 많은 케이스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140에 80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혈압약을 이제 치료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반복적으로 2번 이상 반복적으로 쟀을 때 140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고혈압으로 진단은 가능하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죠. 140 정도면은 사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한 20 정도만 낮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이제 통통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면 체중 감량을 통해서도 약을 일단 먹고 체중 감량을 통해서 약을 줄이거나 끊어보는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체중 감량 부분은 BMI가 25가 넘어가시는 분들한테서 이제 체중을 감량을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미 나는 뺄 살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통통하신 분들에 비해서 체중 감량이 혈압에 미치는 효과가 좀 적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말랐는데 더 빼야 돼.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더 빼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문 한 가지만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빛나는 우주님인데요. 이제 살이 찌면 혈압이 오르고 긴장하면 혈압이 오르고 피곤하면 혈압이 엄청 올라요. 약은 먹기 싫은데 소금 섭취 약만 조절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이 찌면 결국 체중이 올라가게 될 거니까 혈압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걸 거고요. 긴장하거나 피곤하거나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증가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혈압이 올라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던 비약물 치료 요법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를 잘 조절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압이 엄청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에 있어서 그것도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이제 약을 먹기 싫은데 소금 섭취 약만 조절하면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혈압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고혈압 전 단계인 이제 140 미만, 130의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40 사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소금 섭취랑 건강한 식단만으로도 이제 혈압을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140 이상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앞서 그 제가 아이디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을 먹고 그다음에 체중 감량해서 이제 혈압 약을 이제 끊으신 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 나가시면서 약의 용량을 조절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한 분만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왜 배만 나와 님 거의 저와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설탕 커피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매일 오전에 2잔 마시고 점심에 한 잔을 추가하곤 하는데요. 이 정도로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거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믹스커피도 굉장히 열량이 높죠. 그쵸. 그다음에 당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네.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하루에 3잔인데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뵙게 됐는데요. 진료실에서 못다한 얘기는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또 한 번 느꼈고요. 사실 이제 이 무딱 4번째 시리즈를 기획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나중에 이런 고혈압 식단을 직접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맛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이런 게 이제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제 약 먹는 거 또는 진료실에서 듣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진료실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또는 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혈압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 또는 컨텐츠를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남슬기 선생님 오늘 하시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요. 진료실에서 못다한 혈압 낮추는 꿀팁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방출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을 낮추는 식사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안내 설명을 드렸지만 개별화된 정말 맞춤형 나에게 맞는 영양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또 진료 보러 오실 때 또 교수님께 영양 상담 의뢰를 요청 주시면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임상 영양사를 만나실 수 있다라고 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이제 병원 내에서 진료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혈압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강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저희 방송을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못했던 부분 또는 다시 보고 싶은 부분들은 언제든지 또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